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40살 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의대에 입학해 막 공부를 시작했을 즈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 품었던 원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제가 걸어야 할 가시밭길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마련해둔 오솔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연이에요. 저는 포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주부로 일하셨죠.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이었고 어머니 또한 점잖으시고 차분하신 분이셨답니다. 아버지는 고하셨어요. 18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와 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다고 합니다. 20살 중반쯤 아버지는 한때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장 반장의 눈에 든 아버지는 그 반장한테 일을 배우셨다고요. 고아였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눈치가 좋으셨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성실하셨답니다. 일을 잘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건설업체 직영 현장 반장이 된 아버지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머니와 처음 만나셨어요. 어머니는 대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죠. 몇 번 햄버거 가게에 갔던 아버지는 가면 갈수록 어디서든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머니가 계속 생각나고 또 좋아지더랍니다. 아버지는 결국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함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구애를 거절하셨어요. 늘 추리한 옷차림에 꾀재재한 몰골로 햄버거 가게에 들락날락하는 아버지가 좋게 느껴질 리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만나달라고 보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 식사 자리에 나간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였고요. 운명이었던 걸까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준비해둔 말을 하기는커녕 밥 먹는 내내 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콧물 눈물 다 빼셨답니다. 또 어찌나 아버지가 유머 있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던지 도리어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셨지만 얼마 안 가 저희 형을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물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곧장 혼인하셨고요. 처음에는 친정 어르신들이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고아에다가 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과 더없이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말로 부모님을 설득시켰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 혼인에 성공했답니다. 아버지는 큰돈을 벌던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고 쌓여 부유하지는 않아도 넉넉한 가정 형편을 꾸려나가시게 됐죠. 어머니가 밖에 나가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벌이가 됐던 거예요. 처음은 어려웠지만 부모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과 저는 한눈 팔지 않고 학업에만 집중했어요. 또 부모님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적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학원을 보내주시거나 과외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성적 올린다는데 이 애비가 학원이든 과외든 유학이든 뭐든 못해주겠냐? 좋은 학원 찾아서 잘 다녀. 애비가 주는 돈 남으면 내 용돈 하도록 하고 혹시 돈 모자르면 다시 애비한테 말하고. 말씀을 마치신 아버지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흰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 제게 주셨어요. 저는 이공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희망했던 의대를 진학하기에는 애매한 점수였던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50만 원으로 수학, 과학, 단과 수업을 각 10만 원씩 주고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2달 학원을 다녔고 남은 10만 원은 다음 학원비에 쓰기 위해 저축해 두었습니다. 학원비가 동날쯤 되면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려 학원비를 받고 다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2 과목에서 제가 원하는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더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게 됐고요. 문제가 생긴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앓고 계시던 당뇨병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여러 합병증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상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눈이 악화됐어요. 처음에는 오른쪽 눈이 욱신욱신 쑤신다고 몇 번 불평만 하시더니 1달 정도 지나 오른쪽 눈을 뜰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날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어요.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했고 아버지 당뇨병을 관리해주던 담당 주치의는 백내장이 왔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몸이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는구먼. 당연한 거지 뭐. 수술 잘하고 나올 테니 걱정 말고들 있어. 참, 당신도 눈에 칼을 대는 수술인데 그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으이구, 여튼 수술 꼭 잘하고 나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희 형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전해 들었는데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툴 일이 있으면 저희 형제 몰래 집을 빠져나와 큰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버지 차에 올라 이야기하거나요. 그만큼 2분 모두 성정이 좋으셨고 그래서 저희 형제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모내지 않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끝나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고 잠시 집에서 쉬시다 다시 현장에 나가 일하셨고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 일하신 지 딱 2달이 지나 아버지는 현장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그러고 곧장 동료 등에 업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죠. 아버지가 현장에서 쓰러지신 이유는 저혈당 쇼크 때문이었어요. 현장에 쓰러진 아버지는 자지러지듯 발작을 일으키셨다고 했죠. 다행히 바로 옆에 있던 아버지 동료가 그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들쳐업고 바로 근처 응급센터로 향하셨대요. 천만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뇌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남편분 친구분께서 몇 분도 안 돼 응급실에 도착하셔서 남편분 치료받도록 한 게 천만 다행인 일이에요. 그렇게 일찍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남편분은 지금 혼수 상태에 계실 수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 왜 요즘 이렇게 갑자기 갈수록 건강이 상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네, 혈액 소변 검사 결과 예전 남편분 건강 상태보다 눈에 띌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건강이 악화됐어요. 혈관에 좋지 않은 것들이 쌓여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으시고 이제 단백뇨를 누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술을 드시거나 당류가 많이 든 음료수 같은 걸 자주 드시나요? 짠 음식 즐겨 드시고요. 아직 위중한 건 아니지만 몸에 산증이 생겼고 또 그 수치까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참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투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투석이라뇨? 이 사람 술 한 잔 담배 한 갭이 입에 안 들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단 거 짠 것도 안 먹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투석이라니 도대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뇨병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여러 합병증이 겹치기 마련인 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법은 계속해서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투석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물에 잠긴 무거운 돌덩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라앉아 있듯이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학에 진학한 형이야 그나마 나았지만 저는 예민함을 넘어 과민해 보일 정도로 신경질적인 성격이 됐어요. 막내고 그래서 이기적이기만 했던 저는 철딱서니 없이 아버지 건강은 둘째로 두고 앞으로 들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같은 것을 걱정하기에 바빴었죠. 국립대도 아니었고 또 의과대학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와 상의 끝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6살 터울이 있던 형은 만나고 있던 여자와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요. 호적에 저와 아버지만 남게 돼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었죠. 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 부양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기 때문에 종종 제 몸이 이상이 생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몇천 원을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군입대 면제를 받게 됐어요. 아버지가 환자라는 사실과 제가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는 대학생이라는 게 참작돼 병무청에서 군입대를 받게 된 겁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건 제게 희소식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의사를 만나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군대 이야기가 없었고 또 군 면제를 받을 만큼 그토록 가난했던 사정을 넌지시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병원에 잠시 다녀가라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서둘러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말씀하실 힘조차 없으셨던 아버지는 힘들게 입을 여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여 앉아. 할 말 있어서 애비가 불렀다. 뭐예요, 아빠.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일은 무슨 일. 팔자 좋게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 시간만 까먹고 사는데 뭘. 그런 말씀 마시고요. 왜 저 부르신 거예요? 아들, 너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애비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애비가 그동안 치료받으면서 번 돈 참 많이 까먹었다. 그래도 우리 의대생 아들 생각해서 몇 푼 돈이라도 모아둔 게 있어. 네 형우는 이 애비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결혼 서둘러 하고 네 엄마는 생가부가 되고 애비가 할 수 있는 말이 한 개도 없다만 이따 돌아갈 때 은행 가서 네 계좌 확인해 봐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로 남은 대학 생활에 보태. 애비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돼. 참 미안하구나. 아니,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는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투석할 혈관을 찾을 수 없어 아버지 몸에는 주사바늘 투성이었고 급기야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 투석하거나 치료제를 넣어야 할 만큼 아버지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아버지는 거동은 물론 한마디 말씀조차 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안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본가 선산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도 큰 행복 한번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늘 정신적인 지주이자 금전적으로 기둥이셨던 아버지 없이 생활해야 할 저, 그리고 형, 어머니를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졌죠. 아버지가 제게 주신 1,300만 원으로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국가고시를 치르기 전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통해 남은 대학 3년을 마칠 수 있었고요.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이용해 처음 학교에 다닐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의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매년 장학제도를 이용할수록 마음의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살아계시는 동안 제게 좋은 것만을 주셨던 아버지를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제 학비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형은 형수님과 이혼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수급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한 결혼이 결혼 생활이 멀쩡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하루하루 쇠약해지셨어요. 전업주부시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편치 않은 몸으로 식당에 나가 주방일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마련하신 돈으로 당신 생활비 하시고 아끼고 아껴서 제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생활비를 보내주신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께 감사해 했고 또 죄송해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보내주신 생활비 역시 족족 대출금, 고시원 월세, 식비, 교통비로 써야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머리를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분쇄 골절돼 조각난 뼈가루를 제거하고 8개의 핀을 받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형,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있는 형이 아니었고 저 역시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수술비를 위해 대출조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저희가 태어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퇴원하셔서 집에 돌아오시고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울해하셨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저희를 낳은 집을 담보 잡혔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셨던 거예요. 저는 본과 대학 4학년을 마치고 인턴이 됐습니다. 인턴으로 일해 받은 돈마저 학자금, 어머니가 대출받으신 돈을 갚는 데 모두 들어갔습니다. 기초 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돈만 남기고 4천만 원 정도 되는 학자금, 2천만 원의 대출금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했던 거예요. 또 형은 형대로 방황을 멈출 줄 몰라 했습니다. 형은 유명 대학 극작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정 상황이 악화될 정도로 악화되자 하던 일조차 관두고 더 일을 하려 하지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었던지라 형도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물론 돈이 없으니 사행성 도박 같은 건 꿈도 못 꾸었죠. 그런 형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책을 읽는 일뿐이었어요. 집에 찾아간 어느 날이었어요. 형, 알아. 형 마음 다 안다고. 상황이 이러니까 형한테 당장 어디라도 취직해서 돈 벌라는 말도 못하겠어. 그래도 형, 취직은 아니어도 어머니랑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 하는 거잖아. 형 글 잘 쓰잖아.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으면 집에서 글이라도 좀 쓰는 게 어때? 정말 동생으로서 미안한 말이지만 형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생각하면 나 콱콱 숨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형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형은 집에만 틀어박혀 책만 읽어댔던 거예요. 병원 일에 지칠 대로 지쳐 퇴근하면 슈퍼에 들어가 소주 한 병 사서 고시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콸콸 목에 소주 한 병 털어놓고 아무 걱정 없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환해야 할 대출, 그리고 수련이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약해질 때면 원망스럽기도 또 그립기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는 했죠.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던 11월쯤이었던가? 11월에는 따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지만 저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의대생 인턴이라고 하면 부유하지는 않아도 웬만큼 넉넉한 경제 형편을 갖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그 친구도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친구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부탁을 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거 돈 빌리는 거 자존심은 둘째더라. 그냥 쪽팔린 거야. 얼굴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너도 힘든 거 아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연락했다. 친구가 부탁한 돈은 3천만 원도 아니었고 30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20만 원이었어요. 제 코가 석자였지만 저는 그달 고시원 월세로 쓸 돈에 10만 원을 더 얹어 30만 원을 친구에게 붙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11월을 잊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밥 이외에 저는 쉬는 날 고시원에 돌아오면 라면 하나를 끓여서 라면만 건져 먹고 남은 국물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저녁 때 다시 국물을 끓여 고시원에서 주는 밥을 넣어 말아 먹었어요. 곳곳에 엿개 곰팡이가 쓸 정도로 엉망인 고시원 김치랑 함께 말이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고생도 해보는 거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 고생은 하루 이틀이었을 뿐 한 달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저 역시 인턴이든 국가고시든 다 때려치우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지? 그 물음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먼저 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어요. 아,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 가정은 저를 더 궁지로 몰아갔고 궁지에 몰린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 자신을 경멸하고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 의사가 되면 뭐해? 젠장, 돈.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대로 도망가 버리든 당장 죽어버리든. 젠장. 그럼에도 그 어려웠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도 태어나셨고 그 돈이 얼마이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제 학비를 대기 위해 당신이 공사 현장에서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제게 남겨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의 액수 같은 건 더 따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수련일을 거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학자금 대출은 다 갚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인턴 때 받은 월급과 일반인가 받은 월급은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소아과에 방문하는 예쁜 아이들을 만나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밝게 지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응급실 당직을 서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다른 일반의와 교대로 당직을 서던 날이었어요. 휴게실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제게 갑자기 응급실 번호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빨리빨리 응급실. 여기 선천성 심장병 환자요. 빨리요. 응급실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일반인은 심장이 멎은 8살이나 됐을까 하는 여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의사를 밀쳐내고 처치를 시작했어요. 인투베이션, 펄스 확인. 베타딘, 스파 게이지, F1 앰프. 펄스 잡혀? 없습니다. VPB, 제세동기. 100줄 차지, 비켜. 200줄 차지, 비켜. 아이가 컥 소리를 내며 자가호흡을 시작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맥박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던 나머지 동기인 의사에게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니, 선천성 심장병인 걸 알았으면 베타딘 에피부터 처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의사 맞아? 이런 개자식이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냐? 다 했어. 다 했다고. 네가 방금 한 것처럼 다 똑같이 했어. 그래도 안 돌아온 거야. 나더러 어쩌라고. 너만 사람 살려? 너만 공부했어?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어떻게 해도 뭘 해도 다시 안 돌아갔다고. 너무 흥분했던 나머지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동기에게 해버렸습니다. 끝까지 했어야지. 왜 놔? 왜 포기하냐고. 심장이 멈춰서? 그랬으면 더 끝까지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했어야지. 제 말을 들은 의사는 이런 젠장 이렇게 말하고는 입고 있던 가운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긴장이 풀려서 그랬던지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응급실을 나와 병원간역에 있는 흡연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면서 마음을 진정시켰고 마음이 진정되자 함께 당직을 섰던 동기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휴게실에 있을 동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고 오만했다. 너무 흥분해서 사람들이랑 간호사들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내게 그렇게 큰 모욕을 줬다. 정말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 됐어. 살렸으면 된 거야. 이해해. 너도 나도 이제 1년 된 일반이야. 나도 너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네 말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했던 판단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거야.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네 노력 때문에 아이가 다시 숨을 쉰 건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아이가 살았어. 다시 숨 쉰다고. 그거면 된 거야. 더 이 일로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 그래. 미안하고 고맙다. 다음에 휴일 맞는 날에 밥 함께 먹자. 개구쟁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여자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의 치료를 마치고 일반 병실에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담당 주치의로 배정된 저는 회진을 돌다 아이와 아이의 보호자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크게 놀라셨죠. 레네 병원 방문 이력을 보니 몇 번 응급실에 왔었더라고요. 그때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빠른 시간에 치료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도 문제였고 도착하는 동안 VPB가 온 것도 문제였어요.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애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의 어머니 말이 끝나게 무섭게 웃는 얼굴로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나 살려준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레네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주사 맞는 거 따갑고 약 있어도 다 치료 잘 받아야 해. 알았지?
그래야 레네 빨리 입원하고 친구들이는 학교 가는 거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선생님 뒤에 선생님 아빠 서 있어요. 뭐라고? 레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래네, 너 이 상황에서도 귀신놀이가 하고 싶니? 선생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레네 어머니는 레네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만나온 아이들 중 유난히 밝고 명랑한 레네가 좋아서 그저 웃기만 했죠. 그래, 우리 레네가 눈이 엄청 좋아서 귀신도 볼 줄 아는구나. 다음에도 선생님 옆에 귀신 서 있으면 그때도 말해줘. 알았지? 저는 레네 기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맞장구 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레네는 일주일이 지나 퇴원을 해도 좋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회진 때마다 만나는 레네였고 레네는 늘 제게 제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 있다고 장난을 쳤죠. 그런데 레네가 입원한 지 딱 10일이 되던 날 레네는 슬리퍼도 신지 않고 간호사들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와 저 스스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멍한 눈을 하고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레네야, 이게 뭐야? 슬리퍼도 안 신고 선생님한테 오면 제 말을 끊는 레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의 레네가 아니었습니다. 레네는 톤이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할머니들 흉내라도 되는 양 구수한 충남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어구, 우리 영우 고생이 많이 했네. 많이 힘들었지. 네 애비가 선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라 할머니가 이렇게 옮겨. 레네야, 장난치. 내가 다 알제. 얼마나 힘들었겠소. 그래도 참 용하다, 영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애비 원망 많이 했지? 그게 다 내 애비 뜻이었다. 며칠 있다가 내 애미가 너한테 내 애비가 남겨준 돈 넘겨줄 거요. 그걸로 돈도 다 갚고 인자 고시원 나와서 살만한 데 얻어서 살아. 저는 레나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따질 틈도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네 팔자가 그리 좋은 팔자가 아니었어. 근데 그걸 네 애비가 다 바꿔놓은겨. 막내라고 애지중지 자란 누니께 네 애비가 일부러 그렇게 있는 돈도 다 안 줬던 거다. 네가 그때 네 애비 돈 받아 공부하고 지금처럼 의사 했으면 너 기집질하고 도박하고 술 퍼마시고 해서 2년도 못 가 의사 때려치웠을겨. 그리고 한 1년 있다 객사였다. 술 처마시고 차에 찌어 뒤졌을 거란 말이여. 아버지. 저는 고개를 쳐박고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할미가 더 해줄 건 없고 지금 네 애비 네 옆에 서 있은 게 잠깐 애비랑 이야기나 해봐. 눈물을 흘리는 동안 레네, 아니 할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어벙벙해져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레네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더니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이제 예비 마음 놓고 걱정 툴툴 털고 저승 갈 수 있겠다. 아빠 많이 미웠지? 아니에요 아버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병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쓰고 싶어서 썼던 돈도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한때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레네, 아니 아버지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왼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영우야, 물론 내가 막내고
때로는 끈기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 걱정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애비가 너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건 아니다. 내가 내 엄마 만나기 전까지 노가다 잡부로 시작해서 현장 반장이 되기까지 참 거칠게 살았다. 돈 떼먹는 나쁜 놈, 현장에서 지갑 훔쳐가는 도둑놈, 지 수틀린다고 주먹다짐 하자는 놈. 근데 그걸 다 겪고 이제 현장에서 좀 살만해지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 이 애비를 성장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고. 아버지, 안다. 네가 어떻게 그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냈을지. 애비는 죽고 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원령 할매를 만났고 할매 만나자마자 할매가 이 애비한테 그러더라. 어이구 기특한 놈, 아들내미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왔구먼.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여태 몰랐다. 아까 할매가 너한테 내가 네 엄마한테 돈 맡겨둔 거 말해주기 전까지 이 애비도 몰랐던 거야. 생각은 했지만 내가 너한테 남긴 그 좋은 것이 내 선택이었다는 걸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영호야, 아무 걱정 말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다 와라. 애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영우, 니들 네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좋은 것만 해드려라. 그 험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내가 맡겨둔 돈 단 한 푼도 손에 안 댄 게 바로 니들 엄마다. 말이 끝나자 제 왼손을 꼭 붙잡고 있던 레네의 두 손에 힘이 풀렸고 레네는 그 자리에 푹 하고 쓰러졌습니다. 더 울 시간도 없이 저는 당장 레네의 맥박과 호흡부터 확인했죠. 다행히 맥박, 호흡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분이나 지났을까. 레네는 다시 눈을 뜨고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레네의 얼굴과 목소리는 다시 밝고 명랑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 왜 여기서 잤어요? 선생님이 여기로 저 데려온 거예요? 저는 도무지 레네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네가 잠깐 아야해서 선생님이 레네 여기 데려와서 치료해 준 거야. 어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지? 응, 아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 저 엄마 있는 병실이 어딘지 몰라요. 선생님이 데려다 주면 안 돼요? 그럼. 자, 선생님 손 잡아. 엄마 있는 대로 가자. 진료실을 나온 저는 환자 진료 예약과 확인을 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다음 환자분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레네 좀 병실에 데려다 주고 올게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른 레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옷 왜 그렇게 축축이 젖어 있어요? 선생님 울었어요? 아니. 아까 선생님 물 마시다가 바보처럼 옷에 다 쏟았지 뭐야. 괜찮아. 금방 마를 거야. 그 일이 있은 이후 마치 얽힐 대로 얽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저의 집안 사정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식해 보일 정도로 강직하던 형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했고 슬아의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둘을 놓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이혼 이후 긴 시간 방황했던 형이었기 때문에 형은 어머니에게 변변치 않은 몇만 원도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지 못했었죠. 하지만 재혼하고 아이들 낳아서 책임감이 생긴 건지 마음을 굳게 다진 형은 전공했던 일과 전혀 다른 택배기사 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가정에 보태고 또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벌어 저축해둔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학자금, 어머니께서 대출받으신 돈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시원 생활에서 벗어나 깔끔한 원룸을 얻어 지내게 됐고요.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 생계비를 드리고 남은 돈은 절약하고 또 절약해 제 개인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모두 적금의 돈을 저축했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머니셨지만 형과 제가 드리는 돈으로 경제 형편이 풀리면서
불편한 다리를 끌고 어머니는 마저 하고 계시던 주방 일을 그만두시게 됐죠. 그러고는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시면서 당신이 좋아하셨던 꽃꽂이,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를 배우셨습니다. 또 의사인 저의 유난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같은 과 바로 옆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2년 연애 끝에 마침내 식도 올리게 됐습니다. 일이 많고 그만큼 바빴던지라 3년이 지나서야 예쁜 딸 하나를 갖게 됐고요. 그렇게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갈라져 침울하게만 지냈던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됐고 하나가 됐습니다. 1년, 2년 해가 지날수록 저희 가족의 행복은 더 커져만 갔고요. 전문의를 거쳐 12년이 지나 저는 개인 소아과 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애가 자랄 만큼 자라 아내 역시 병원에 나와 함께 일하게 됐고요. 다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 대로 흘러 어머니를 돌려보내드릴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우야, 이제 엄마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 아니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해. 영우야, 엄마 말 잘 알았지? 저는 지금도 휴일이면 집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하고는 합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직접 겪었던 저는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레네, 그리고 레네의 몸을 빌려 제게 왔던 원령 할매,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이르러 웃을 수 있는 건 돈을 갖기 위한 노력, 의사라는 알량한 자존심, 돈을 벌어야 한다는 희망,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제게 올바른 삶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견지명,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딸애를 보고 있으면 견딜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진답니다. 어린 시절 뛰어노는 형과 저를 보면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눈가가 촉촉하게 젖고는 한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사연, 오늘에서야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이 맑아야 아래에 있는 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늘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빕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